네, 반갑습니다. 창업론 세미나 12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제 그 주식회사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와 차입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에 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뭔가 그 큰 것들을 움직일 때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거면 이제 뭐 돌멩이든지 이런 건 들면 되겠지만 큰 바위 같으면은 결국에는 지렛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요즘에 뭐 지렛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마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집 같은 거 살 때 주택을 구입한다 할 때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죠. 주택을 내고 만약에 뭐 7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을 100만 원씩 저금을 하면은 한 50년을 모아야 7억이 모아요. 100만 원씩 1년을 모으면 보통 1200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 그러면 1억 정도 모으려면 거의 10년을 모아야 생겨요. 그럼 7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은 아마 수십 년 모아야 7억이 모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 7억에 해당되는 집은 어떻게 사란 말이냐? 불가능해요. 7억에는 모은 거는. 특히 이제 아버지로부터 뭐 매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다행히 자본주의의 꽃이 뭐냐면은 차입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차입을 하냐면은 이 집을 주택을 갖다 맡겨놓고 주택을 담보로 맡긴다 그러죠. 이걸 저당을 잡힌다 그러죠. 담보로 맡기고 주택 회사에서는 만약에 내가 7억짜리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거 한 6억 5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6억 5천에 한 70%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7, 6, 4, 5억이나 4억 정도 대출을 해줬죠. 그러면 5억이나 이 정도 해주면 내가 2억만 모으면 되니까 2억이라는 돈은 뭐 이게 그나마 좀 조달이 가능한 금액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7억짜리 집을 샀는데 내가 5억은 대출을 받고 2억은 내가 조달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 뽑아가지고 이게 들어가고 나는 월세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죠. 이 레버리지 효과가 뭐냐? 뭐 7억짜리 만약 5억 대출을 받았어요. 요즘 5억에 대출을 받은 은행 금리가 한 3.6% 받는다. 연 3.6%니까 한 달에 한 뭐 1억을 빌리면은 한 달 30만 원 이자를 내는 거죠. 5억을 빌리면은 한 달에 이자가 이 그림에서는 7억짜리 주택을 사는데 내가 5억을 차입을 했다 하면은 이 그림에서는 5억 곱하기 3.6% 1년 이자가 들어가니까 5 하면 얼마죠? 5, 6, 30, 5, 35 18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1년이면 약 1800만 원의 돈은 이자가 나가는 거죠. 1800만 원. 자, 여러분이라면은 집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요즘에는 대출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집을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5억에 해당되는 전세를 끼고 나는 이걸 사놓고 세를 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한 4년, 4, 5년 전에 거품을 물고 추천했던 집이 몇 집 있었어요. 제가 거품을 물고 추천했던 중에 하나가 반포에 있는 경남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추천했어요. 그때 당시 이 가격이 한 5년 전에 한 1억 7억 정도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 전세 가격이 한 6억 5천이었어요. 전세 가격이. 그럼 실제로 만약에 이거를 대출을 낀다 그러면은 한 1년에 1억 8천, 1,8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이자가. 이게 한 5년 정도 이자가 나가면은 이 이자로 인해서 5, 8, 40, 5일로 약 9천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7억이라는 반포의 경남 아파트를 사는데 5년 전에 만약 샀다 그러면은 대출을 5억을 끼고 내가 내 돈을 2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대충 5억을 낀 거에 대한 대가가 5년 동안 내가 이자를 약 9천만 원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이걸 만약에 그때 당시 전세를 끼고 샀다. 전세가 6억 5천이고 매매가 7억이었어요. 전세와 매매 차이가 굉장히 작았던 아파트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사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전세가 6억 5천은 너무 싸니까 그냥 6억으로 합시다. 매매 가격이 7억이고 전세가 6억이에요. 내가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한 거죠? 1억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1억이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가 전세를 줬던 아니면 뭐 이게 돈을 차입을 했던 만약에 전세를 주고 샀으면은 1억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6억은 누가 갖다 주는 거죠? 지렛대를 누가 지렛대를 제공했냐면은 이거는 세입자가 지렛대를 제공했고 은행 같은 경우는 5억은 누가 지렛대를 제공하면은 금융기관이 지렛대를 제공했어요.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 디시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7억 주고 했던 이 아파트가 만약에 은행을 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다. 그러면은 5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2015년에 이걸 샀다 그러면은 지금 2020년에 그러면은 은행으로 차입한 이자가 9천만 원이 나가고 그럼 이 시세가 내가 과연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억이라는 돈을 썼을 때 이 지렛대를 이용한 대가가 얼마일까 하면 이 아파트가 지금 한 40억쯤 해요. 40억쯤 하면은 이게 내가 7억 주고 샀잖아요. 그죠? 7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내가 약 한 33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자 9천만 원이 나가고 나면은 32억의 차익이 발생했어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약 5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제가 은행으로부터 이 지렛대를 이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 아파트를 사게 되고 그 경남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시세 차익이 약 32억이 생겼어요. 여러분 32억이라는 돈을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려요. 100만 원씩. 32억이라는 돈을 100만 원씩 모으면 몇 년을 모아야 32억이 생길까요? 약 300년 모아야 생기는 금액이 32억이라는 돈이에요. 근데 단순히 뭐 때문에 내가 은행 차입금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30억에 해당되는 32억에 해당되는 차익이 발생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집트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피라미드를 세운 돌 하나가 보통 2,000kg 이렇게 되는 돌 하나 2,000kg예요. 큰 거는 2,000kg 이상 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작은 것도 있지만 2,000kg가 해당되는 바위를 몇 명이서 도대체 들어야 2,000kg를 들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다가 지렛대를 끼워가지고 그 밑에다가 통나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수평으로 이동하는 데는 무한히 자유롭게 통나무만 앞에 끼웠다 뒤에 끼웠다 하면서 통나무가 쭉 늘어놓으면은 2,000kg에 해당되는 돌을 지렛대를 끼워가지고 통나무 밑에 끼워놓고 나면은 거의 빵 조각, 핸드폰 조각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빵 조각 움직이듯이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들어서 갖다 끼워 맞춘 데는 다시 도르래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르래. 2,000kg라는 거대한 바위 자체가 지렛대와 도르래와 통나무를 이용하니까 마치 빵 조각 움직이듯이 아주 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거대한 피라미드가 탄생하는 거예요. 2,000kg를 그냥 들어서 움직여서 갖다 끼운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갖다 끼울 거예요? 50m 상공에다 어떻게 끼울 거예요? 30m 상공에다 어떻게 끼울 거예요? 피라미드 조각을. 불가능한 일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무거운 돌멩이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하니까 정말 간단하게 하죠. 자, 5년 동안만 여러분이 경남 아파트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대각선에 있는 경남 아파트도 여러분이 돈이 불과 1억 정도만 있더라도 우리 30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와 유사한 사례는 끝도 없이 많아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분양가가 1976년에 1차 분양을 했는데 1차 분양했던 분양 가격이 460만 원이었어요. 460만 원이라는 돈이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돈은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어요. 분양받자마자 그걸 전세 주거나 은행 대출을 끼고 샀으면은 옛날에 은행 대출이 70% 80% 했거든요. 실제로는 여러분 돈은 1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월급이 불과 16만 원만 되더라도 불과 2년치만 월급을 저금하면은 그 현대아파트를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지금 그 현대아파트가 30억이에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레버리지라는 게 있구나. 레버리지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의 핵심은 대부분은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본을 조달하는 게 뭐냐면 거의 투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또는 자본에 해당되는 돈을 빌리는데 이 차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조사 하나 해보라는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조사해보면 실제로는 회사의 재무구조가 있겠지만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회사에서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초기에 돈이 거의 없었잖아요. 초기에 돈이 거의 없었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자기 돈과 친구 가족들의 돈과 그리고 투자 받은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시혁이라는 이 회사가 만약에 6조 정도 됐다 그러면 5조가 됐다 치더라도 주가가 떨어져서 5조가 됐는데 이 친구가 한 30% 가지고 있으면은 1조 5천억 내지 2조 정도가 되는 거죠. 뭐로 인해서 발생한 거예요? 결국에는 투자와 차입이라는 또는 레버리지라는 걸 결국은 뭐예요? 자금의 조달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제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량 자금의 조달이 가능하다. 대량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회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투자를 받거나 회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차입을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실 발생하는 책임도 사실은 대표이사가 지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회사로 인해서 차입을 하고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차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꼽힐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실리콘밸리 있는 기업체들이 자유롭게 기업을 창업하고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업가들이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겁게 유능한 친구들이 창업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창업을 해봤더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의 대부분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더라. 창업자가 부담을 가지는 구조와 창업자가 부담 없는 경우에 그 기업가가 가지는 역량에 얼마나 편안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건 얼마나 부담스럽게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하다가 운영이 모자라면 결국에는 개인이 또 사채를 빌리고 이러잖아요. 대표회사 연대 보증을 하고 이런 식의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자금 조달 구조를 가지고 기업하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바라는 것 또는 유능한 예비 창업가들이 창업 시장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요원한 일이에요. 제가 창업론 세미나 같은 거 관련돼서 창업론 관련돼서 전국 종합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 중에 하나도 한국에 창업을 꺼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의 현실에 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금 조달의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상당히 많은 자본을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들 때문에 차입에 의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기업가들이 차입에 가는 부담감들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차입에 가는 부담감들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회사가 운영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기업가가 사업 실패에 관한 부담감을 다 가지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창업에 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금 조달에 관해서 한계를 느끼고 또 조달된 작업에 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업가들의 사업 실패에 관해서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조달된 자금이 차입된 것들에 관해서 이거 내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거 상환을 못하면 어떡할 거냐 하면서 굉장히 부담감들이 많습니다. 자, 투자를 받는 경우는 자, 대차 대조표상에서도 이 투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밸런스 시트라고 해요. BS라고 그래요. 여기도 보면 자산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자산은 자본과 차입으로 구성돼요. 자본과 부채라고 했어. 여기 부채예요. 자, 자산은 자본과 부채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만약에 외부로부터 차입을 했다 그러면 부채로 되는 거고 투자를 받았다면 자본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듣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빌린 돈이 많다는 얘기가 고정적으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부채가 낮다는 건 뭐예요? 이자를 줘야 되는 금액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말고 할 때는 이 부채 비율을 되게 많이 따져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부채 비율을 많이 따져요. 저도 부채를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부채가 왜 이렇게 높아요? 막 이렇게 많이 해요.
부채는 뭐예요? 부채는 뭐예요? 부채도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단, 이 부채는 남은 돈이에요. 이 자본은 무슨 돈이에요? 이 자본은 내 돈이에요. 결국은 자본은 주인이에요. 이 회사로 따지면은 자본은 회사의 주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채는 이 주주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별개의 돈을 빌린 돈이 되는 거예요. 투자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직접 투자, 직접 주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빌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회사의 직접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은 별개 건으로 고정된 또는 합의된 이자만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돈이, 그러니까 주주니까 뭐예요? 이게 내 돈이, 우리 회사 돈인 거죠. 차입은 뭐예요? 차입은 뭐예요? 다른 사람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 조달과 관련돼서 이거를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된 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ERIS에서 이 경영자들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특정 아이템이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사업 성공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성공 가능성이 엄청 높으면은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혼자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남한테 다 주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먹는 게 훨씬 나으니까 투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엄청 높으면은 이자를 좀 주더라도 내가 남한테 우리 지분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실패 가능성이 되게 높아. 실패 가능성이 높으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뭐예요? 지분으로 들어오게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너도 같이 망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많이 상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사람이라든지 뭐 외부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 대학원 박사생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누가 투자를 하라는데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봐요. 굉장히 뭐 전망이 좋대요. 야, 그렇게 전망이 좋은 거를 왜 너한테 투자하라 그러니? 그렇게 이익이 많이 생기고 전망이 좋은 남한테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요? 그건 지가 하면 되죠. 여러분한테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야 네가 투자하면 되게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길을 속삭이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한테 알리지도 않고 지가 해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어느 날 삽질을 하다가 엄청나게 보석이 그 땅속에 있는 걸 남은 땅에 작업을 하다가 발견했어요. 파다 보니까 진짜 막 금덩어리가 막 있어요. 근데 파면은 땅 주인이 그거 내놓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막 꽃게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금이 땅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덮어놓고 가요. 그리고 나 땅 주인을 찾아가지고 땅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이거 1,000,000원입니다. 그럼 조금 비싼데 이렇게 했어요. 그 속에 있는 게 만약에 그게 수억원 묻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여러분이 가져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조용하게 그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요. 똑같아요. 진짜 되게 좋은 거야. 돈이 막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야 너 투자하면 같이 하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안 하자 그러겠죠. 여러분한테 되게 좋은 게 있는데 너 같이 하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까지 왔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그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래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버리고 이거를 사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차이에 관해서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자금 조달 형태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자 연구 주제로 엄청나게 많아요. 자 차입이 많은 기업이 성과가 높을까요? 차입이 적은 기업이 성과가 높을까요? 자본금이 굉장히 자본 비율이 높은 회사가 성과가 높을까요? 자본 비율이 낮은 기업이 성과가 높을까요? 자, 이 자본, 이 레버리지, 이 차입이라는 게 없으면은
자본주의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정주영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뭘 했어요? 처음에는 종업을 했어요. 종업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몇 명한테 보냈는데 우리나라에 소위 말해서 부자가 얼마 이상이면 부자예요? 은행에서 부자들의 VVIP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가 돈을 어떻게 벌었니? 라고 했더니 부자들의 대부분이 열심히 월급을 벌어서 저금해서 부자가 됐습니다가 불과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보니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니 중에서 약 60% 이상 정도 해당되는 게 내가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장사인 거죠. 정주영 씨가 쌀가게 종업원을 열심히 해서 벌었다는 게 비율이 낮다니까요. 다 뭐 해서 벌었다고요? 대부분 내가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내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 30% 정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좀 잘 운이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됐습니다. 월급을 열심히 왔다 갔다 다니면서 저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거 저축해 놓은 게 이자가 불어가서 부자가 됐습니다. 불과 10%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의 대부분 어디서 탄생을 한다고요? 본인이 사업을 해서 탄생한 사람들이에요. 자, 정주영 씨가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쌀가게를 했죠. 그 쌀가게를 되게 잘하다가 이제 결국에 쌀가게 인수를 하게 됐죠. 인수해서 경영을 되게 잘하다가 그 친구가 결국에는 자동차 정비소를 차려가지고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동차 정비소를 아주 자기 돈은 조금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빌렸어요. 그 소위 말해서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어요. 자동차 정비를 하면 돈이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서 자동차 정비소가 굉장히 잘 나가고 드디어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냐면은 외제차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도달한 거예요.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겨울에 거기 남아있는 불씨가 붙어가지고 자동차 정비소가 다 불이 탔어요. 그 속에 있던 외제차까지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채업자한테 또 찾아갔어요. 사채업자가 난리가 났죠. 본인 이미 알고 있어요. 정주영 씨 가게에 불러가지고 정주영 씨가 다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정주영 씨가 가서 무릎을 꿇고 사장님, 제 회사가 제 자동차 정비소가 불에 다 탔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돈 더 빌려주세요. 이런 거죠. 돈을 더 빌려달라는 건 이거 뭐예요? 차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생기는 그럼 이제 사채업자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돈을 안 빌려주면 얘는 다 망했으니까 빌려준 건도 못 받아. 더 빌려주자니까 이게 부담이 서러워. 결국엔 사채업자가 돈을 더 빌려줬어요. 그리고 정주영 씨가 그 사업을 다 해서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이 자본 조달 구조, 차입이나 투자라는 게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라는 기업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현대가 한 사업의 대부분은 어디서 했냐면은 정부가 저축을 엄청나게 촉진을 하고 저축된 이거 이자를 찌꺼리만큼 주고 이 대부분의 자금을 다 누구한테 줬어요? 기업인들한테 낮은 이자로 줬어요. 저축을 한 국민들이 대부분 찌꺼리만큼 이자를 가져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부흥이 된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한강의 기업이 투자와 차입에서 나왔어요. 자,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꽃이 핀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가들, 그리디한 기업가들. 대한민국 성공 요인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름대로 괜찮은 지도자, 엘리트 공무원, 그 다음에 그리디한, 욕심이 되게 많은 기업가들,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 성공의 핵심 요소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디한 기업과 동시에 뭐냐면 착실히 일하는 근로자. 이 근로자들이 대부분 받은 임금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다 저금했어요. 저금하면 다시 누가 가져가요? 기업인들이 싸게 빌려가고. 이 선순환 구조. 자본주의 중에서도 굉장히 참 저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통이 터질 일이지만 저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몰랐어요. 그림을 못 봐요. 하지만 사업자는 뭐예요? 낮은 이자로 돈을 가져와서 이자보다 훨씬 더 성과를 내가지고 이자를 갚으면서 이 낮은 이자를 가져온 돈을 뭘로 활용한 거예요? 디딤돌로 활용한 거죠. 지렛대로 활용한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자, 자본주의가 뭐냐?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자녀들까지도 돈이 돈을 버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피와 땀이 돈을 버는구나. 땀을 흘려야 돈을 버는구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구조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자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부자 된 사람 대부분 뭐냐면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가 뭐냐?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한 채 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 건데. 자, 아저씨가 월급을 500만 원 받아. 그냥 이런 관리비 내고 뭐 내고 자동표 내고 다 쓰고 나면 얼마가 나와요? 2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200만 원 이제 1년 내내 저거만 3년 저거만 3,600만 원이에요. 자, 10년 저거만 얼마예요? 10년 저거하면은 한 2억 정도 돼요. 그럼 그때 10년 뒤에는 집값이 얼마쯤 되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서는 계속해서 바닥을 갤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하는 거하고 돈을 버는 거하고 자본주의는 돈을 벌 수 있게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자, 이 창업론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나 여러분 자신이나 수많은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수업이 뭐예요? 기회의 창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다. 자, 기회는 어디서 온다고요? 자, 가치관의 생활 양식 변화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기술의 발견에서도 오고, 정부 규제 같은 거에서 오고, 심지어 천재지변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탄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하고.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외부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다가 제가 조금 놀란 게 있어요. 지난 이제 우리는 한국의 100대 부자, 미국의 100대 부자를 제가 비교하면서 특강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의 100대 부자 중에서는 대부분이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세대의 부자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누군가 볼까요? 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심지어는 네이버, 넥슨, 그 다음에 NSC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빅히터, 이수만이, 양현석이, 최근 당대에, 물론 100대 안에 안 들어가지만, 당대에 부자 된 사람이 셀트리온, 동등해가지고, 무지 많더라고요. 제 얘기는, 우리 대에 부자 된 사람이 거의 없다. 한국에는 다 재벌들이 이어받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소생해가지고, 한국의 부자들은 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애다, 이렇게 하려다가, 외국에 비해서 많지 않다로 바꿨어요. 미국에 참고로 얘기하면은, 1대부터 100대 부자까지 다 자기 대에 창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산업혁명이란 혁명은 천지가 개벽을 하는 거잖아요. 천지가 개벽하는 제일 처음에 1차 산업혁명이 어디서 방적기를 발견하고 1764년쯤에 60년쯤에 방적기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2차 산업혁명은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실제로는 1800년도 후반 2차 산업혁명. 자, 3차 산업혁명이 1700년대 생기고 1900년대 생기고 1800년대 생기고 실제로는 몇 년 만에 생기는 거예요? 200~300년 만에 한 번씩 혁명이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세대는 어느 정도 세대냐면 축복받은 시대냐면은 엄청난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따지면 1954년생들이 활동하는 시대, 1960년대생들이 활동하는 시대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된 시대니까 인터넷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활용하기 시작한 게 1980년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지난 30년 동안에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10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혜택을 가진 그런 엄청난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가 일어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해먹을 거 없다가 아니라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다 뭘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지레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 게 제가 하다 깜짝 놀란 건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과 20~30년,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제 나이 때 사람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동시에 겪는 시대예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세대. 단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난 성공한다가 아니라 수많은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죠. 최근에 엄청나게 부자 된 사람들 3명만 들어볼까요? 모텔에서 알바하던 친구예요. 침대 시트 갈던 친구예요. 지금은 1조 이상의 야놀자 자체가 2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배달의 민족 이 친구 많은 친구예요. 이 친구 머리가 이렇게 볼품이 별로 없고 대학도 유명한 대학도 하나도 졸업한 적도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어때요? 배달의 민족 지금 뭐예요? 이 회사 자체가 약 4조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유니콘은 1조 정도 이상을 유니콘이라고 그러는데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기업이 된 거예요. 이건 10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1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쿠팡. 이 쿠팡 대주주도 마찬가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자, 공부 잘했던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변호사예요? 고시 합격했어요? 의사 시험 합격했어요? 해당 없어요. 의사 시험 합격하면서 가장 부자가 그다음 안철수예요. 의사를 집어 던졌을 때 돈이 생겼어요. 열심히 삽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열심히 삽질하고 땀을 흘리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사업의 기회를 발견해가지고 활용할 때부터 생겼어요. 야놀자 여기 때는 뭘 이용한 거예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는구나라는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는 그 아주 기술이 높은 기술도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은 뭐예요? 그냥 배달하는 걸 주문을 인터넷으로 받다가 지금 모바일로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쿠팡은 뭐예요? 물건 배달하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혁신을 인지를 하는 것과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누리는 전무후무한 시대예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은 부자들이 나와요. 이 부자들은 떼거리로 몰려 있어요. 이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부자가 없어요.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2차 산업혁명이 한참 열매를 맺던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막 생기던 그 1800년도 후반 그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거의 부자가 없어요. 지금 있는 부자들의 대부분이 이 부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역사상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회가 기회구나라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기회는 흘러가 버려요. 지금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짧은 기간이 일어나다시피 혁명이라는 100년 만에 한 번 일어난 100년 이상이 걸리는 기간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회사들 같은 경우도 돌아가는 패턴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금방 망해버려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핸드폰을 노키아 자체가 원래 혁신을 거듭한 회사예요. 핀란드 회사인데 원래는 나무를 베던 회사예요. 그 회사가 혁신을 해가지고 펄프 회사로 바뀌었어요. 펄프 회사가 나중에는 가구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전자부품 회사로 진출을 해가지고 가구하고 전자부품은 전혀 다 관계없는 회사잖아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핸드폰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핸드폰 시장에 대성공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한때는 60%를 장악했어요. 전 세계 시장 60%면 얼마나 커요?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6명은 노키아를 썼었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 영국이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듯이 전 세계에 노키아라는 제국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2004년 제가 노키아를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이미 핸드폰 시작하면 노키아였어요. 세계의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노키아였어요. 그 노키아가 불과 한 10년 전에 10년 채 안 됐네요. 스티브 잡스가 10년 좀 지났네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느냐? 야, 노키아 같은 이 아성을 어떻게 부시냐.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속에 컴퓨터의 대부분이 구현되는 OS가 구현되는 걸 만들었을 때 노키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가 비웃었어요. 지금 얼마 가겠냐. 정말 찻잔 속에 태풍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찻잔 속의 태풍이 진짜 태풍이 되어가지고 불과 그로부터 2, 3년 뒤에 노키아라는 거대한 회사가 단 1달러에 팔리고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자, 여기서 일어난 게 뭐예요? 끊임없는 혁신하는 그 노키아마저도 잠시 혁신을 중단했을 때, 잠시 자만했을 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노키아보다 훨씬 더 대변형을 겪은 회사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회사예요. 처음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인터넷으로 백과사전이 나오는 찾고 탐색하는 게 나왔을 때 그 비웃은 정도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백과사전 하면은 브리테니카까지 큰 백과사전이지 무슨 인터넷으로 백과사전이라는 기능을 하느냐,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무시를 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1파운드, 2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이 1파운드에 팔리고 생을 마감했어요. 왜요? 혁신을 이해를 못해서, 변화를 이해를 못해서, 시대의 흐름을 이해를 못해서. 자, 지금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그 모두에서 굉장히 패스트하게 따라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널려 있어요. 자, 우리가 유통 같은 경우 쿠팡 같은 거 봅시다. 쿠팡이라는 짧은 회사가 나오니까, 조그마한 역사가 짧은 회사가 나오자마자 그 탄탄하던 신세계라든 이마트라는 회사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꾸로 썩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쿠팡을 따라하고 있어요. 향후 유통의 대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는 지렛대, 레버리지, 지렛대를 이용하느냐 마느냐. 자, 쿠팡이라는 회사도 지금 계속 어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돈을 빌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를 받고 있어요. 그 투자의 대부분은 지금 어디서 했냐면 손정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벌써 1조 이상 했어요. 향후 어떻게 되는지 되게 주목되는 것도 결국에는 자본의 조달, 기업의 운영 구조들 중에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